자, 이제 세 번째 영상이죠. 이제 혁명의 세 번째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프랑스 혁명부터는 내용이 많죠. 내용이 많으니까 한번 머릿속에 순서 중심으로 해가지고 잘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프랑스 혁명의 배경입니다. 프랑스 혁명의 배경을 알려면 프랑스의 현재 상황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프랑스의 당시 상황은 뭐였죠? 그죠. 구제도의 모순이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먼저 프랑스에는 세 개의 신분이 있었는데 1신분과 2신분과 3신분이 있었다. 그런데 1신분은 성직자, 2신분은 귀족, 3신분이 이제 농민, 시민, 노동자로 구성된 평민들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동안 세금이라고 하는 건 1신분과 2신분이 어떻게 했어? 내지 않았다. 면세했다. 그리고 모든 세금을 누가 내? 3신분이 내고 있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권한은 다 1신분과 2신분이 가져가고 있었고 3신분은 그냥 세금 내는 기계처럼 계속 세금을 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프랑스의 재정 상태가 더욱 좋아지지 않으니까 왕은 더 세금을 늘리려고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3신분들 입장에서는 그쵸. 굉장히 불만이 많았을 것이고 세금을 내지 않은 1신분과 2신분들까지도 세금을 내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루이 16세에게 당시의 황제였던 루이 16세에게 전국 신분회를 소집시켜서 이 세금 제도를 내는 어떤 개선을 좀 해보자라고 해서 전국 신분회라고 하는 걸 소집시킵니다. 뭐 3부회라고도 해요. 전국 신분회를 소집시켜서 이것들을 이제 어떻게 해서 세금 내는 제도를 좀 바꿔봅시다라고 의견을 내고 싶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전국 신분의 투표 방식이었습니다. 투표 방식이 신분별 투표였다는 거죠. 신분별 투표. 그래서 이 신분별 투표를 뭘로 바꿔달라, 머릿수 투표로 바꿔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들어주지 않아요. 왜냐? 당연하죠. 머릿수 투표를 바꾸면 제3신분에게 유리할 거예요. 하지만 신분별 투표를 하게 된다면 1신분 1표, 2신분 1표, 3신분 1표이기 때문에 항상 2대1로 그쵸. 3신분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니까 신분별 투표를 머릿수 투표로 바꾸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열이 받았던 제3신분들은 이거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요구를 들어달라라고 하면서 새롭게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의회를 구성합니다. 그게 바로 국민의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국민의회는 이제 모여가지고 이 전국 신분회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 테니스 코트에 모여가지고 서약을 하게 됩니다. 테니스 코트에 서약. 그리고 이 테니스 코트에 모여가지고 본인들의 의견을 들어달라고 요구하는 차원에서 막 얘기를 하니까 이제 루이 16세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이제 국가에 의한 저항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진압을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 진압을 이제 어떻게 보면 막고 이 왕에게 끝까지 이 구성에게 끝까지 저항을 하고자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을 하게 됩니다. 구제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끝까지 막 저항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제 바스티유 감옥까지 이제 막 저항하고 습격당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들이 이제 요구 사항을 들어줘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왕 입장에서는 이렇게 끝까지 막 저항을 하고 있으니까 이 상황에서 이들의 요구를 좀 들어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들이 원하는 게 뭐냐 했더니 세금 내는 세금 제도도 바꾸는 게 중요하지만 지금 이렇게 모든 제3신분이 1, 2신분의 세금까지 그들의 면세하고 있는 것까지 우리가 다 부담을 하고 심지어 정치적 권한까지 이들에게만 주어지고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이런 형태는 굉장히 예전에 그 봉건제를 떠올리게 한다. 그래서 봉건제를 어떻게 해달라? 폐지시켜달라라고 요구를 해서 그래서 일단 루이 16세가 알았어. 일단 봉건제 폐지해줄 테니까 너는 해산해. 라고 해서 봉건제 폐지를 선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해산하기 전에 자신들의 목소리를 담는 문서연 인권선언문을 발표하고요. 인간과 시민에 의한 권리선언이라고도 하는 인권선언문을 발표하고 이 인권선언문에는 본인들이 이렇게 이뤘던 혁명의 기본 이념들을 담았던 거죠. 자유, 평등 이런 이념들. 그리고 여기에 선생님이 강조했던 내용이 우리 같이 봤던 내용 중에 그쵸. 제2조에 들어간 저항권의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어떤 국민에 의한 평등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지만 그 저항권의 내용을 포함시키면서 자신들의 혁명의 어떤 이념을 강조했다라는 걸 좀 더 기억해 주시고 인권선언을 발표하면서 이제 국민의회는 해산을 합니다. 이제 입헌군주제 형태로 바꿔놓고 해산을 하게 되고 그 입헌군주제에서 만들었던 헌법을 기반으로 다시 의회를 구성했다. 그게 무슨 의회? 입법의회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전국신문회를 연 다음에 국민의회가 전국신문회 투표 방식에 저항하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국민의회를 구성을 했고, 테니스 코트의 서약과 바스티유가 뭐 습격을 통해서 의결을 끝까지 전달하다가 이제 봉건제 폐지를 봉건제 폐지를 할 테니까 이제 해산해라라고 하면서 이제 인권 선언을 발표하고, 그 다음에 새롭게 헌법을 구성해서 입법의회까지 만들어 놓고 이제 해산한 겁니다. 국민의회를 해산하고 입법의회를 만든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 이런 혁명의 흐름이 프랑스 내부에서만 운영이 되면 상관이 없지만, 이런 혁명이 유럽 전역으로 막 퍼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이런 이 시민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왕 중심의 국가, 절대왕정을 잃었던 국가들은 입장에서는 이런 혁명의 흐름이 자기네 나라에 퍼질 것을 두려워했고,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에 있는 혁명 세력이 빨리 진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 있는 입법의회를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오스트리아 프로이센이라고 하는 나라가 프랑스의 입법의회를 공격을 하고, 이걸 우리 혁명전쟁이라고 하는데, 이 입법의회를 탄압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 과정에서 루이 16세가 잘 전쟁을 수습하고 이들의 요구를 잘 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 뭐 식량 부족 이런 것 때문에 국왕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높아진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왕의 이런 행태에 대해 저항을 해서 이제 왕은 필요 없다, 왕 따윈 필요 없다라고 해서 루이 16세를 끌어내려. 그래서 우리는 왕은 필요 없어 라고 하면서 이제 공화정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국민공회라고 하는 집단이에요. 공화정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이 16세를 처형을 하게 되고, 이 국민공회를 이끄는 로베스피에르라고 하는 대표가 나오게 된 겁니다. 당연히 로베스피에르는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먼저 들어주면서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들이 원하는 바가 뭐였습니까? 봉건제 폐지였습니다. 봉건제 폐지를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혁명의 흐름을 이어가려고 하는데, 이 루이 16세가, 이 로베스피에르가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이제 잘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처음엔 지지를 많이 해주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굉장히 로베스피에르의 독단적인 정치, 공포 정치가 실시가 된 겁니다. 대표적인 어떤 공포 정치의 수단은 공안위원회라는 걸 만들고 혁명 재판소 같은 걸 만들면서 혁명에 반대하거나 혁명을 거부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끝까지 막 재판소에 올리고 막 이래요. 근데 그게 단순히 혁명을 거부하는 세력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막 재판소에 끌고 가서 죽이고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이거 너무 강압적인 통치 아니냐라고 해서 이런 로베스피에르의 공포 정치에 반대해서 새롭게 온건파들이 구성이 되고 이 급진파였던 로베스피에르에 대해서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로베스피에르를 끌고 내려와서 처형을 시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새롭게 5명에 의해서 구성된 총재 정부의 형태로 가게 됩니다. 5명의 총재가 이끄는 정부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총재 정부들이 5명의 권력을 잘 고루 분산을 해가지고 통치를 하면 좋은데, 결국 이 5명들도 서로 권력을 나누는 거에 대한 어떤 다툼, 권력을 독점하고 싶은 데는 욕심들이 보이면서 총재 정부도 잘 운영이 되지 않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프랑스의 영웅이라고 하는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했고, 그 나폴레옹이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통령이라고 하는 위치에 올라가게 되고 통령 정부를 만들어요. 자, 그래서 이제 집권을 하게 됩니다. 나폴레옹이 이제 집권을 하게 되면서 이 나폴레옹 중심으로 프랑스가 똘똘 뭉치게 됐고요. 이 프랑스는 나폴레옹이 대외적인 어떤 전쟁도 굉장히 잘 해 나갔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이 프랑스의 세력이 커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주변 나라들이 서로 동맹을 맺게 되고요. 프랑스와의 절대적인 라이벌이었던 영국 중심의 대프랑스 동맹이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자, 그 상황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 대프랑스 동맹과 전쟁을 해 나갔고, 나폴레옹은 그것들 나라들을 막 격파시켜 나가면서 대외적인 어떤 전쟁도 잘 해 나가고, 대내적으로도, 즉 프랑스 내부에서도 굉장히 정책을 잘 해 나갔었어요. 첫 번째는 이제 국민교육제도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프랑스 국민들이 기본적인 교육을 다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놓고요. 그 다음에 3번 별표죠. 요걸 편찬합니다. 그게 뭐였죠? 그렇죠. 법전을 편찬하죠. 법전 이름은 나폴레옹 법전이에요. 나폴레옹 법전. 세계 3대 법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나폴레옹 법전까지도 편찬을 하게 하면서 굉장히 잘 이끌어 나갔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나폴레옹은 점점 자신의 권력이 높아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내가 황제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황제가 되기 위한 초석을 마련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결국은 황제가 되죠. 제정이 성립이 되고요. 황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강제로 된 게 아니라 국민투표를 통해서 황제가 돼요. 그래서 황제에 즉위하게 되면서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는 프랑스는 다시 제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생각을 해보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 왕정, 제정을 무너뜨리고 공화정으로 가고 이런 과정을 막 거쳤는데 다시 제정으로 갔어요. 굉장히 프랑스 혁명 자체가 이제 여기서 한번 한풀이 꺾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이제 사실상으로는 막을 내렸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의 어떤 이제 종식을 또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나폴레옹이 어떤 식으로 통치를 했는지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 이 나폴레옹이 대프랑스 동맹과 계속 싸워 나갔잖아요. 근데 이 대프랑스 동맹에서 이제 유일하게 이제 프랑스가 잘 꺾지 못했던 나라가 영국이에요. 그래서 영국을 이제 제외한 여러 나라들은 잘 꺾어 나갔고, 특히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이런 나라들은 프랑스와 전쟁 속에서 격파당하기도 했고 이렇습니다. 근데 끝까지 영국이 이제 정복이 안 되니까 프랑스 나폴레옹 입장에서는 영국을 좀 정복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쓰냐면요. 영국은 섬이잖아요. 그래서 고립을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영국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대륙 봉쇄령이라는 걸 내려요. 이 대륙 봉쇄령의 이제 대상이 누구였냐면 러시아였거든요. 러시아가 당시 영국과 이렇게 교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 러시아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너는 이제 영국과 교역을 하지 말아라. 만약에 영국과 교역하는 나라가 있으면 프랑스의 적국으로 생각을 해서 공격을 할 것이다. 하지만 러시아는 그 말을 무시하고 끝까지 영국과 교역을 해 나가고 있었죠. 그 말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계속 무역을 하니까 나폴레옹이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러시아 원정을 떠나게 돼요. 러시아인 모스크바로 원정을 떠나게 되지만 그 러시아의 혹독한 추위와 함께 이 원정이 실패하게 되면서 이제 나폴레옹의 어떤 기세가 이제 꺾이게 되는 거죠. 자, 이런 틈을 타서 대프랑스 동맹이 계속해서 이제 프랑스의 공격을 가세해 나갔고요. 결국은 나폴레옹이 워털루 전투라고 하는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면서 나폴레옹이 유배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은 이제 점점 권력을 내려놓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나폴레옹의 어떤 이 과정 속에서 이 프랑스 혁명이라고 하는 이 흐름이 주변 나라들에게 이제 퍼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 프랑스 혁명을 봤던 주변 나라들이 좋은 나라들은 우리도 저렇게 프랑스처럼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뭔가 우리나라에 대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변화를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프랑스 혁명이라고 하는 건 주변 나라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자유주의와 민족주의의 흐름으로 구분이 되었고 이 자유주의와 민족주의의 영향을 받았던 여러 나라들이 유사하게 혁명들을 일으키면서 유럽 전체가 혁명의 흐름으로 흘러가게 되었다라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흐름이 유럽 전역에 퍼지게 되면서 이제 유럽에 있던 여러 나라들 중에 일부 나라들은 이런 흐름을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지금 오스트리아라고 하는 나라인데요. 이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이 프랑스 혁명을 무조건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주변에 있던 나라들에게 이제 우리가 프랑스 혁명을 막아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으니 모여봐라. 그래서 자신 나라의 도시였던 빈이라는 곳으로 모이게 합니다. 바로 당시 오스트리아의 재상이었던 메테르 리히라고 하는 재상이 이 빈이라는 곳으로 유럽의 여러 가지 나라들을 모이게 해서 우리는 지금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돌려야 된다. 프랑스 혁명 이전이라고 하면 그쵸 왕의 권한이 셌던 그 절대왕정의 시기로 돌려서 유럽의 질서를 다시 돌려놔야 된다라고 하는 빈 체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빈 체제의 목적은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회복을 시키고 지금 퍼지고 있는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된다? 탄압해야 된다라는 체제에 놓이게 된 거죠. 하지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런 혁명의 흐름이라고 하는 거는 중간에 이제 막거나 끊을 수가 없는 상황에 놓이게 돼요. 그래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흐름은 계속해서 퍼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았던 나라는 그죠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혁명을 발생시켜가지고 왕을 끌어내려서 처형도 시키고 이런 과정을 거쳤지만 결국엔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다시 제정의 형태로 돌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빈 체제에 다시 원하는 바로 황제 왕정으로 돌아가는
그런 형태로 놓였기 때문에 다시금 그 프랑스 혁명의 어떤 흐름을 다시금 돌려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굉장히 더 많았던 국가 중 하나였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샤를 10세라고 하는 부르봉 왕조인데 그 루이 16세 이후에 부르봉 왕족, 즉 루이 16세 가문이 당연히 루이 16세가 처형을 당하면서 뭐 쫓겨나거나 어디 숨어 살거나 이랬겠죠. 이런 왕족 가문이 다시금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거봐, 프랑스 너네 봐라. 너네 결국에는 다시 나폴레옹이라는 황제 체제로 돌아가지 않았느냐. 결국 누군가가 왕실 가문이 프랑스를 통치하는 형태, 프랑스 시민 너희들을 다스리는 형태로 가야 프랑스가 잘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샤를 10세라고 하는 사람이 전제 정치를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의회를 탄압을 시키죠. 여기서 못하네요. 의회를 탄압시키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 입장에선 다시 왕실 가문으로 돌아가고 그 왕실 가문 중에서도 그 예전에 우리를 괴롭혔던 그 부르봉 왕가의 가문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화가 나고 열이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들의 어떤 강압적인 통치에 의해서 저항하기 위해서 샤를 10세를 결국 다시 끌어내리고요. 우리가 직접 우리를 이끌 수 있는 왕을 우리가 직접 올리겠다라고 하면서 루이 필리프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올립니다. 시민의 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왕으로 추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은 있지만 이 왕이 법에 의해서 통치를 할 수 있는 입헌군주제를 다시 만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7월 혁명이라고 하는 혁명으로 나타나게 된 거고요. 어쨌든 기존에 있던 부르봉 왕가가 다시 복귀하는 왕정 복고의 형태, 빈체제의 영향을 받아서 다시 샤를 10세가 나타나는 이 형태를 다시 막아내고 우리가 우리 중심으로 다시 왕을 올려서 프랑스를 통치하게 하려는 루이 필리프라고 하는 사람을 올려서 통치하게 하는 7월 혁명이 프랑스의 자유주의 운동 중에 하나의 사례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하지만 이렇게 왕을 올렸잖아요. 근데 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 다시 새롭게 소수의 이익만 찾게 되고 심지어는 이 밑에 있는 시민들에게 이제 선거권을 제한하는 형태를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왕을 올려놔도 우리의 힘으로 다시 왕을 올렸지만 결국 그 자리에서 다시 귀족들, 부유한 소수들 이런 사람들의 이익만 찾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의 권력만 잡게 하는 이 왕을 우리 다시 끌어내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일어난 게 2월 혁명입니다. 그래서 중소 시민들과 노동자들이 자신들에게도 선거권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일으켰던 혁명이 2월 혁명이고요. 왕을 이제 아예 끌어내려버리자라고 하는 공화정의 형태로 가게 됩니다. 공화정의 형태로 가게 된 게 2월 혁명이다라는 거. 그래서 결국 이 2월 혁명까지 겪으면서 이제 프랑스 이제 왕 자체가 사라지게 된 거니까 기존에 있던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이 빈체제도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힘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빈체제가 무너지게 되는 계기가 됐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유주의 영향을 받았던 나라가 영국이기도 합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점진적 개혁입니다. 점진적으로. 영국은 이제 좀 뭔가 유럽에 있던 어떤 대륙과는 좀 떨어져 있는 형태여서 자신들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발전해 나가는데요. 점진적 개혁으로 인해서. 이들의 영국의 이 자유주의 운동은 우리가 선거권을 어떻게 가져가냐를 좀 보면서 살펴봐야 됩니다. 자, 원래는 이제 이 선거권을 점진적으로 개혁해 나가는 형태에 있어서 첫 번째 이 선거권을 누가 갖고 있었냐면 귀족이나 젠트리 같은 애들이 선거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영국은 이제 차츰차츰 개혁을 해 나갔기 때문에 유럽에서 막 그런 혁명의 흐름이 딱 보이니까 우리도 이제 저런 혁명을 막으려면 우리가 이제 권한을 좀 더 확대해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귀족들과 젠트리가 갖고 있던 선거권을 기존의 산업 자본가들,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과 그러니까 중산 계급들에게 이제 선거권을 이제 부여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들 말고도 또 선거권을 요구해달라는 노동자들이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기존에 이제 자본가가 아닌 노동자들이 우리에게도 선거권을 달라라고 요구를 하니까 이들에게 선거권을 확대시키려고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자본가들이 이제 반대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유는 노동자들에게까지 선거권이 확대가 되면 사실상 노동자들의 권익이 올라가게 되는 거고 그 권익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손해보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자본가들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노동자들이 표를 갖고 있어. 그럼 노동자들은 이 표를 가지고
자신들에게 이득되는 사람을 뽑아주겠죠. 그러다가 보면 노동자들이 노동 환경을 개선해주거나 임금을 올려달라고 하거나 이런 상황 속에서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게 될 것이고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커지면 그쵸. 자본가들이 굉장히 본인들 생각으로는 불리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에게까지 이 선거권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반대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노동자들이 자신들에 대한 선거권 차별 이것들을 타파시키기 위해서 차티스트 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을 펼쳐나갑니다. 노동자들이 자신의 선거권을 확대시켜달라라고 요구한 상황이었고요. 이들이 발표했던 문서는 인민헌장이라고 하는 문서를 발표하게 돼요. 결론은 사실 잘 되지 않아요. 차티스트 운동은 결국 실패한 운동으로 끝나지만 이게 계기로 해서 선거권 확대가 차츰차츰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당장 노동자들에게 확대된 건 아니었지만 영국의 선거권이라고 하는 건 차츰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노동자들에게도 확대가 되고 나중에는 뭐 광산 노동자들 뭐 이런 사람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최종적으로는 1928년에 가면은 남녀 모두에게 가게 되는 이런 선거권의 확대의 흐름이 나오게 되고 이 선거권 확대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차티스트 운동이다. 그래서 이 영국의 자유주의 운동의 한 사례를 우리가 설명을 하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적혀져 있진 않지만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알려주면 이 자유주의 운동의 흐름 중에 공물법이라든지 항해법 같은 기존의 법이 있었는데 그걸 다 이제 폐지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 규제, 공물법, 항해법이라고 하는 건 정부가 뭔가를 통제하는 형태의 법이거든요. 그로 인해서 사실 손해를 보는 건 상인들이라든지 노동자들이 손해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농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정부의 강력한 규제를 폐지시키는 공물법, 항해법을 폐지시키는 흐름도 영국의 자유주의 운동의 하나의 큰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민족주의 흐름을 잠깐 살펴볼게요. 선생님이 민족주의의 흐름은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나뉜다고 설명을 했어요. 첫 번째는, 그쵸, 통일운동과 두 번째는 독립운동이다라고 얘기했었죠. 통일 같은 경우는 나라가 쪼개져 있을 때, 이것들을 하나의 나라로 합쳐가는 과정에서 통일운동이 나오는 것이었고, 독립운동은 이제, 그쵸, 다른 이제 강대국이 뭔가를 지배하고, 식민 지배하고 있을 때 거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흐름으로 독립운동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의 영향을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흐름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민족주의는 통일운동과 독립운동으로 나눠볼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했었습니다. 대표적인 통일운동이 이제 이탈리아의 통일운동이었어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먼저 우리가 크게 두 나라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라는 거, 샤르데냐 왕국과 그다음에 시칠리아 왕국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뭐 교황령도 있고 하지만 우리 큰 두 흐름으로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제 샤르데냐 왕국이 주도해가지고 이제 이탈리아 통일운동을 이끌어 나가는데요. 대표적인 두 사람을 좀 잘 기억해 봅시다. 먼저 카보우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카보우르, 그 다음에 가리발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카보우르 같은 경우는 샤르데냐 왕국의 재상이에요. 샤르데냐 왕국, 여기 카보우르가 들어갈 거예요. 카보우르. 그래서 이 카보르는 샤르데나 왕국의 재상이었고요. 그래서 이 이탈리아 통일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프랑스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오스트리아랑 막 싸워 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요. 그래서 오스트리아가 나중에 프랑스를 점령을 해가지고 이제 이 프랑스 영토를 막 침략하려는 모습을 보이니까 프랑스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오스트리아군을 물리치고 이탈리아에 있는 이제 영토들을 하나하나씩 흡수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반면 이 샤르데나 왕국을 이끌었던 이 카보르 말고 이제 가리발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가리발디 같은 경우는 이 시칠리아 왕국 어떻게 보면 좀 이끌어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카보르든 가리발디든 자신의 왕국을 중심으로 이 전체를 통일하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카보르는 샤르데나 왕국의 중심으로 통일을 하고 싶었을 것이고 가리발디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시칠리아 왕국 중심으로 통일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영토를 이렇게 확장해 나가면서 결국 이 두 왕국이 붙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이제 이 가리발디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이탈리아 내부에서 우리들끼리 또 싸우면 결국은 또 그 막심한 손해를 얻기 때문에 이 시칠리아 왕국이 결국 사르데나 왕국에게 우리가 그동안 확보했던 영토를
갖다 바칠 때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의 왕국으로 통일을 합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존에 있던 가리발디가 갖고 있던 시칠리아 왕국을 샤르데나 왕국이 어떻게 합니까? 바치게 되는 거예요. 갖다 바치게 되면서 이제 이탈리아가 대부분이 통일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좀 기억해야 될 건 이탈리아 통일은 이제 두 왕국과 두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된다. 첫 번째는 샤르데나 왕국을 이끌었던 카보르와 그 다음에 이제 시칠리아 왕국의 장군이었던 가리발디, 이 두 사람의 중심으로 우리가 통일 운동이 일어났고 결국은 자기네들이 자기 중심으로 통일을 하려고 막 영토를 확보하는 과정에 있다가 이 가리발디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샤르데나 왕국에게 본인이 점령한 왕국을 갖다 바치게 되면서 이제 전체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거. 그래서 이탈리아 통일도 이 두 사람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일입니다. 독일. 이제 두 번째 통일은 이제 독일의 통일 운동인데요.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그냥 독일이라고 하면 이제 어떤 나라들의 흐름으로 좀 살펴봐야 되냐면 프로이센,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이 두 나라의 흐름으로 잘 살펴보셔야 돼요. 독일이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가 부르는 명칭이고 이 당시에는 이제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가 갖고 있던 영토들이 어떻게 합쳐지냐를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먼저 이 프로이센이 이 독일 지금의 이 영토를 자신들의 중심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관세동맹이라는 걸 만듭니다. 관세동맹이라고 하면 주변 나라들과 야 우리 세금 같은 거 있잖아. 서로 우리 막 관세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린 좀 경제적으로는 좀 이렇게 뭐 하나 되는 모습을 좀 보이자라고 하면서 관세동맹을 맺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관세 동맹에 누가 안 들어오냐면 오스트리아를 이제 제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흐름은 이제 프로이센이 자신들 중심으로 통일을 좀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오스트리아를 이제 견제하면서 오스트리아를 제외시켜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고요. 이때 이 프로이센을 이끌었던 재상이 바로 비스마르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비스마르크. 그래서 이 비스마르크 중심으로 통일을 이제 주도하려고, 프로이센 중심으로 통일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고, 당연히 오스트리아를 견제를 했겠죠. 오스트리아가 이제 관세동맹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변 나라들과 함께 오스트리아를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따돌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오스트리아도 야 이렇게 되면 이 전체 주도권을 뺏길 수가 있으니까 프로이센과 이제 전쟁을 해 나가게 되겠고요. 나머지는 여러분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는 너무 깊은 내용이라서 지금 보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어쨌든 이제 프로이센 중심으로 결국 오스트리아를 격파시키고 나서 이 프로이센 중심의 통일이 이제 이루어지게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 돼요. 프로이센 주도로 동일 내에 이제 관세에 대한 협정, 관세 동맹을 맺은 다음에 이 프로이센이 오스트리아를 격파시키고 이 독일 통일의 주도권을 장악을 했다. 그때 활약했던 사람이 비스마르크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이 비스마르크는 철혈 정책, 즉 강력한 군사 정책을 통해서 이제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을 잘 이끌어 나가서 독일 통일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요 정도.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통일 봤으니까 독립 봐야 되겠죠. 독립은 이제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을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라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유럽에 있던 여러 나라들이 식민지로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유럽에 있는 나라로부터 어떻게 독립을 하냐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이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을 이끌어 나갔던 세력은 크리오요라는 세력이에요. 크리오요라고 하는 세력이에요. 크리오요. 새로운 계층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크리오요가 누구냐면 라틴 아메리카에서 태어난 애들이에요. 에스파냐의 후손들인데 그러니까 얘네들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런 느낌인 거예요. 에스파냐의 후손이에요. 근데 라틴 아메리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에스파냐 입장에서 봤을 때 라틴 아메리카 사람으로 보는 거고 라틴 아메리카에서 봤을 때는 에스파냐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는 침략자, 이렇게 지배하는 지배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위치가 되게 애매했다. 그래서 이 결국은 엄밀히 말하면 에스파냐 본국으로부터는 굉장히 차별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본국의 간섭에 벗어나서 이들의 이 본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여기서 새롭게 자신들의 어떤 권력을 유지시키고 자신들의 지위를 향상시키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에스파냐, 즉 유럽 본국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움직임, 이게 이제 독립운동으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들이 독립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독립 이후에 본인들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 다시 또 갈등이 발생을 하는데 어쨌든 라틴 아메리카가 유럽으로부터 여러 가지 독립을 하는 과정에서는 이 크리오의 도움이 굉장히 컸다라는 걸 좀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어느 나라가 어떻게 독립했는지 살펴볼게요. 먼저 가장 먼저 독립했던 나라가 아이티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프랑스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가장 먼저 독립을 하죠. 왜냐하면 프랑스 혁명이라고 하는 게 이제 크게 발생을 하니까 이 프랑스 혁명의 영향을 받아서 가장 먼저 독립을 하는 게 아이티라고 하는 나라고요. 브라질은 이제 포르투갈로부터 독립을 하고 멕시코는 에스파냐로부터 독립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두 인물이 볼리바르라고 하는 사람과 산 마르틴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산 마르틴과 볼리바르가 독립의 지도자로서 이들을 독립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인물이고요. 당연히 이런 독립의 흐름을 탄압하려고 했던 세력이 빈체제 세력이겠죠. 더군다나 유럽에 있는 강력한 식민지들이 계속 이 식민지로부터 벗어나려고 했으니 유럽 국가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걸 막았어야 됐고 그게 이제 빈체제의 하나의 흐름이었잖아요. 그래서 빈체제를 이끌었던 메테르니가 당연히 이들의 독립을 탄압하려는 시도를 해나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 빈체제에 협조를 해야 되는데 협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영국 같은 나라는 오히려 이 독립을 지원합니다. 이유는 당연히 지극히 경제적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인 거예요. 이들이 나중에 독립을 하면 우리가 지금 독립을 지원하면서 나중에 이들이 독립했을 때 경제적인 교역국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의 경제적인 어떤 물자를 갖다 팔고 이들로 인해서 우리가 경제적 이득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무역의 입장에서 봤던 거고 그래서 차라리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나라, 예를 들어 프랑스가 IT를 갖고 있으면 영국은 그렇죠. IT와 교육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들이 독립을 한다면 그렇죠. 이들과 무역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영국은 오히려 이걸 활용해서 독립을 지원하게 됩니다. 미국도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미국 또한 멀로주의라고 해서 이런 유럽과 아메리카가 서로 이렇게 간섭하지 말라. 우리 미국이 한번 경험해봤다. 그런데 내가 봤을 땐 우리 아메리카는 아메리카대로, 유럽은 유럽대로 서로 우리 간섭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의 시작은 라틴 아메리카가 독립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미국의 멀로주의라는 것으로 인해서 또 이 아메리카의 독립을 또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영국과 미국의 지원으로 인해서 그 독립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자, 포인트 20번째는 산업혁명입니다. 산업혁명. 자, 산업혁명 선생님 수업 시간에도 굉장히 많이 설명했던 부분이니까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자본이 축적이 되겠죠. 식민지도 확보됐으니까 그 식민지에서 나는 여러 물자들도 생길 거고요. 모직물 공업이라 그래가지고, 이 당시에 이제 양을 키워나가면서 양털로 인해서 이렇게 뭐 모직물, 이제 면을 만들어가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자본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정치적으로는 이제 혁명,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명예혁명을 거치면서 좀 정치적인 안정을 또 겪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막 노동력 같은 것도 많아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과정 속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많은 자본과 노동력을 가지고 어떻게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아졌던 거죠. 자, 그런 과정에서 인클로존 운동이라는 운동도 이제 발생을 합니다. 인클로존 운동은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죠. 이제 영국 내에서 대농장 경영이 운영이 되면서 이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 것보다 다른 방향으로 돈을 벌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서 농토가 이렇게 있으면 이 농토를 다 농사 짓는 게 아니라 일부는 농사를 짓는 데 쓰고 나머지는 이렇게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울타리를 이렇게 쳐가지고 울타리를 쳐서 여기다가 뭘 키우냐? 양을 키우기 시작하는 거죠. 양을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털을 기반으로 해서 모직물 산업을 이제 실시하게 되면서 이 인클론조 운동으로 인해서 모직물이 엄청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양의 이제 모직물 기반으로 이제 면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면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제 기계가 발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량 생산에 의한 기계, 이런 공장제 기계공업 이런 것들이 발달하고 심지어 이 기계를 돌릴 수 있는 증기기관까지 발전이 되면서 대량 생산의 산업이 발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예 산업 구조가 바뀌어버려요. 예전에는 농업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산업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농사를 짓는 것보단 공장을 짓는 게 돈을 더 많이 버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도시로 모여서 이제 살게 되면서, 이제 그 공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노동자를 부릴 수 있는 자본가가 탄생을 하게 되고, 이 공장과 이 자본이 없는 사람은 그 공장에 취직한 노동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계급 구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본가와 노동자라고 하는 계급 구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가 나서서 뭔가를 막 조정을 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렇게 시장 경제의 구조가 그냥 생산과 소비에 의해서 운영이 된다라고 해서 자본주의라고 하는 형태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 자본주의에 의해서 이제 이 자본주의 경제 구조를 얘기했던 사람이 여러분들 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애덤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요. 이 사람은 야, 정부는 이런 시장 경제에 간섭하지 마라. 정부가 이런 이걸 팔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시장 경제에 간섭하는 건 의미가 없다. 이제 자유롭게 생산자, 소비자가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하면서 이로 인해서 국가가 경제 구조가 돌아가는 것이다. 자유방임주의라고 하거든요. 이 자유방임주의를 애덤 스미스가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본주의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경제적 사상적 기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는 간섭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시장 경제 체제가 운영이 된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가가지고 뭐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렇게 모둠을 만들어주고 여기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팀장 뭐 모둠장 이런 것들을 구성해 놓으면 선생님이 간섭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돌아가는 체제, 이걸 바로 자유방임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런 것들은 사회 문제를 발생시켜요. 당연히 노동자들 계급과 자본자의 계급이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급 문제에 의한 노동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본가들은 저임금, 즉 돈을 적게 들여서 많은 이득을 얻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러면 노동자들에게 월급을 많이 주면 그렇죠. 본인들이 손해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임금, 값싼 노동력을 원할 거고요. 이 값싼 노동력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고용할 겁니다. 대표적으로 여성, 아동 이런 노동들이 고용이 될 거고 여성과 아동들에 대한 과한 노동이 막 실시가 될 겁니다. 그리고 노동자들과 자본가들 당연히 갈등이 생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이런 노동에 의한 어떤 분노 이런 것들이 이제 기계 파괴 운동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요. 우리 이걸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계 파괴 운동은 사실 노동자들이 자신의 어떤 일자리를 잃어가는 모습들에 있어서도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면 10명에 의해서 굴러가던 공장이 갑자기 기계 하나가 들어오면서 사람 한 명만 필요하게 되면 9명이 잘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기계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의 노동자, 일자리를 어떻게 보면 없애는 존재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로 인한 이 기계 파괴 운동도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자본주의에 굉장히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느꼈던 여러 사상가들은 이 자본주의 문제점에 대해서 비판을 하게 되고요. 이 자본주의 체제의 비판으로 등장했던 게 사회주의라고 하는 체제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회주의자인 마르크스는 노동자들이 자본가에 대해서 저항을 해야 된다. 우리는 이걸 혁명이라고 부를 것이고 이 혁명은 지금 형태의 자본주의를 무너뜨리게 될 것이고 모두가 다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바로 자본주의에 의한 어떤 체제를 비판하고 사회주의 혁명이라고 하는 혁명으로 이끌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마르크스의 주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는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등장했던 사상이다 하는 것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이제 우리 세계사적 관점,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 관점에서 보면 이제 제국주의라고 하는 관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제국주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산업화가 빨라지게 되죠. 그러면 사실 어떤 나라든 간에 이 공장에 의해서 기계가 돌아가다 보니까 물건이 굉장히 많아지고 엄청나게 많은 대량 생산의 물건이 많아지게 될 거예요. 그럼 사실상 이 물건이 굉장히 포화 상태가 될 텐데 이 물건이 많아지면 이걸 어디다 갖다 팔아야 될 나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옆에 나라를 살펴보니까 옆에 나라도 이미 산업화를 이루고 대량 생산을 이뤄서 이미 물건이 포화 상태야. 그러다 보니까 이 상품 판매를 할 수 있는 시장을 확보했어야 됐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산업화가 되지 않는 아직까지는 이러한 기계 같은 게 발명되지 않은 그런 나라로 들어가서 물건을 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약소국을 침탈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이제 제국주의라는 형태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런 제국주의 형태를 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이론적 기반이 뭐냐면 약소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강대국의 지배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사회 진화론이라는 걸 주장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식민지 침략을 하는데 정당성을 확보하고 싶은 거야. 그냥 쳐들어가면 나쁜 놈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야, 내가 너네 들어가서 너네 지배하는 건 당연한 거야. 힘이 센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을 지배하는 건 당연한 거야. 그리고 너네가 우리 때문에 이렇게 우리 물건을 쓰고 우리 기계가 우리를 여기서 기계에 만들어주고 이러는 건 너네들을 다 발전시키기 위해서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 강대국이 너네 약속을 침략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건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해 라고 했던 게 사회 진화론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침략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런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산업화의 결과물로 인해서 이 물건을 갖다 팔고 이런 식민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발생을 해요. 빨리 가가지고 여기는 우리 거, 여기는 우리 거 이렇게 막 깃발 꽂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영국이라는 나라는 먼저 산업화를 시작했으니까 이 나라가 먼저 시작을 하는데 카이로, 콜카타, 케이프타운이라고 하는 우리 지도를 선생님 수업 시간에 이제 한번 보여줄 거예요. 그 지도 이 세 나라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침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3C 정책이라고 해요. 카이로, 콜카타, 케이프타운의 앞글자를 따서 3C라고 해서 3C 정책을 펼치게 되는 거고요. 이 세 나라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주변 나라들의 식민지를 해 나가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횡단 정책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뒤늦게, 이제, 어떻게, 이제, 영국의 이런 정책이, 이제, 뭔가, 이제 본인들도 이제 식민지를 차지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로 가면, 이제, 알제리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횡단 정책이라 그러는 거, 횡이 뭐냐면, 이렇게. 옆으로 긋는 걸 횡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횡단 정책이 이제 우리 지도로 한번 나중에 볼 텐데 이렇게 옆으로 이제 가면서 이제 식민지를 확보해 나가는 정책입니다. 횡단 정책. 영국은 나중에 이제 아프리카의 종단 정책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종이라고 하는 건 위에서 이제 아래로 내려가는 정책 형태가 종단인데 지금 이제 미리 선생님이 약간 이제 얘기를 하면 여기 이제 아프리카라고 하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요렇게 이게 횡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점점 식민지를 약탈해 가는 거죠. 아프리카에. 근데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아래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종단 정책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이 두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두 나라가 겹치는 여기가 생길 거 아니야. 여기서 당연히 이제 갈등이 발생을 하겠죠. 여기.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가 이때 이제 여기서 이제 갈등을 발생하게 될 겁니다. 조금 이따 다시 볼게요. 독일 같은 경우는 영국의 3C 정책을 이제 따와서 자기는 3B 정책이라는 걸 펼칩니다. 독일이 좀 뒤늦게 산업화가 뛰어들게 되면서 뒤늦게 이제 발달을 하거든요. 3B 정책이라고 해서 베를린, 비잔티움,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변 세력을 확장해 나가려는 이제 기점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3C 정책, 3B 정책 이런 것들 영국과 독일의 정책들도 잘 비교해 두시고 프랑스의 횡단 정책과 영국의 종단 정책 이런 것들도 좀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이러한 식민지 경쟁에서 피해를 보는 건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이겠죠. 그래서 아시아, 아프리카 어떻게 이제 침탈을 당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영국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3C 정책을 기반으로 하고 그다음에 인도라는 나라에 진출을 해서 인도의 동인도 회사라는 걸 세웁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인도사 뒤에 가서 이제 배우겠지만 영국의 어떤 침탈이 굉장히 강했던 나라고요. 그래서 인도로 진출해서 여기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경제적 이득을 계속 얻어 나갔고요. 프랑스는 이제 인도 차이나 반도를 침략을 해서 대표적으로 베트남, 캄보디아를 침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를 침략을 해요. 네덜란드는 이제 인도네시아를 침략을 하게 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필리핀을 침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시아에 이제 진출하는 모습들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침탈이 좀 중요한데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경쟁이 너무 과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식민지 쟁탈전이 너무 과도해지니까 야 이거 그냥 이게 계속해서 막 자기네들끼리 막 이제 여기가 우리 거고 이게 너네 거고 막 싸우니까 이제 회의를 열어요. 그래서 베를린 회의라는 걸 열어서 이런 결론 내립니다. 먼저 가서 지배하면 그 사람 거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내가 가서 이제 딱 점령을 했더니 야 거기 원래 우리가 점령하려고 했던 거야. 야 내가 먼저 했잖아. 야 이거 우리가 원래 하려고 야 싸우던가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 내부에서도 전쟁이 너무 발생을 해.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이런 식민지 쟁탈전에 대한 전쟁이 너무 발생하니까 야 그러지 마라. 그냥 먼저 가서 했으면 그 사람 거다.
이렇게 내버린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유럽에서는 그래? 그러면 빨리 가서 점령해야지라고 하면서 막 이제 점령해 나가는 과정들이 보이는 거고, 그게 바로 영국에서는 무슨 정책? 영국의 종단 정책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영국의 종단 정책, 프랑스의 횡단 정책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이제 아프리카를 이렇게 그려보면 영국은 이렇게 쭉 내려오는 종단 정책이 나오게 되는 거고, 프랑스는 이렇게 옆으로 가는 횡단 정책으로 가게 되면서 빨리 가가지고 땅 따먹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럼 아까도 말했지만 중간에 만나게 되겠죠. 여기서 이제 당연히 영국과 프랑스가 이제 한바탕 붙게 되는 거예요. 그게 파쇼다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으로 나타나요. 여기 파쇼다 지역이거든요. 여기 지역 이름이 파쇼다예요. 그래서 파쇼다에서 영국과 프랑스의 군이 이제 부딪히게 되는 상황이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전쟁이 계속 길어지면 사실 아까도 말했지만 빨리 가서 누가 가서 점령을 해야 되는데, 점령해서 먹어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전쟁하는 동안 다른 나라가 와서 먹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프랑스가 야, 알았어, 여기 일단은 우리가 길을 놔줄게 하면서 파쇼다 사건은 이제 프랑스 양보로 마무리가 되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뒤늦게 이제 독일과 이탈리아가 막 다시 돌아와가지고 혹시 남은 자리 없나요? 남은 자리 없나요? 이러면서 독일과 이탈리아가 다시 아프리카로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은 선생님이 유럽 중심으로 얘기했지만 아프리카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왜냐면 갑자기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들어오더니 다 자기네 땅이라고 막 얘기를 하면서 본인들이 여기를 막 다 먹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사실 이제 우리가 아프리카의 지도에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이 땅의 이제 경계선이 다 직선화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럽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아프리카를 먹어가는 과정에서 이 영토의 경계를 어떤 자연과 지리, 환경에 의해서 나눈 게 아니라 그냥 자기네들이 땅 따먹기를 하기 위해서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냥 막 그어서 자기들이 먹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식민지 쟁탈의 어떤 가슴 아픈 산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대표적으로 영국과 프랑스가 아프리카 침탈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포인트 22개까지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랑 한번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좀 많죠? 내용이 많았어요. 아마 이 얘기를 들으면서도 너무 공부할 게 많아 이 생각이 들 텐데,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면 여러분 충분히 잘 소화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학습지에다가 여러분 목표 점수 한번 적어보라고 얘기했었죠. 목표 점수 적으시고 항상 어떤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그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제 얘기했죠. 목표 점수대로 만약에 잘 맞아오면 선생님이 또 맛있는 간식을 제공해 드릴 테니까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계획도 세워보시고 남은 기간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세운 목표를 꼭 한번 달성할 수 있는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정리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항상 수업 시간에 모르는 거 있으면 와서 물어보고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